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지적 가운데 조세행정개혁과 자립경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경제는 대규모 원조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원조 의존에서 탈피하고 마침내 자립경제를 이루고 나아가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자립경제건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조세행정개혁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그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세행정개혁 이전에 한국은 탈세가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그 탈세의 관행은 밀수, 도벌과 더불어서 당시 3대 사회악으로 인식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먼저 해방 이후 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당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서 76년 30년 기간 중에 한국은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군사 원조였고 나머지는 경제 원조였는데 그 경제 원조 규모 약 60억 달러는 당시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지원했던 경제 원조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대규모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는 6.25 전쟁으로 피폐화된 한국 경제를 복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원조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무상 원조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의타심과 또 한편으로 부패가 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원조 물자 배분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했는가는 다음에 1960년 1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60년 12월 말 장면 정부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그 PL480을 노임으로 주고 산림 녹화를 위해서 사방공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우주선이라는 가심란에서 사방이라는 글자를 모래사자가 아닌 개인사자, 이 사방을 모래사자가 아닌 개인사자, 그리고 막을 방자가 아닌 방방자로 이렇게 씀으로써 원조 물자가 또 정치인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언론의 시각은 당시의 원조 정책이 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 우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할 만큼 공짜로 이익을 취해보려는 공짜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사방공사 정책은 2년 동안 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공짜로 배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일을 해서 식량을 받을 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미 공짜 점심, 공짜 심리의 만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짜 심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력과 성과 없이는 정부 지원이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1963년 2월에 국토 녹화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2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군 미필자, 공무원을 포함해서 군 미필자 등을 사방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군 미필자인 경우에는 석 달 동안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미필자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 2대 1.6kg을 지급했습니다. 노력 없이는 그 미 원조 물자도 나눠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원칙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 왼쪽의 사진은 신라호텔, 오늘의 그 신라호텔에 위치한 금호동 산의 사방공사 장면입니다. 1963년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자서전에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한국을 과연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다가 그 많은 원조의 대부분이 경제개발과 국가건설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당시 실정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를 둘러싼 이견은 1963년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당시 윤보선 후보는 민정당의 그 윤보선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즉시 미국을 방문해서 내 몸을 인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조를 더 얻어오겠다라고 이제 말한 반면에 박정희 후보는 우리가 아무리 원조를 받고 산다 하더라도 민족의 긍지를 가져야지 인질이 돼서라도 원조를 받겠다는 식의 구호식 원조, 거지 구호식 원조는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적 기초 위에서 원조를 정당히 받아서 계획성 있게 써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15만 표의 박빙의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신승을 거둠으로써 한국 경제는 원조 탈피 노선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그 무상 현금 복지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그런 포퓰리즘 정치 세태에서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정부의 세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3월 국세청 설치를 계기로 세무행정력이 단시일 내에 강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4년 동안 세수 증가율이 매년 무려 51%씩 증가해서 조세 수입을 GNP로 나눈 조세 부담률이 1964년 7.3%에서 1969년 14.6%로 더블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수입의 원조 의존도는 1957년만 해도 전체 재정의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조 의존도 세금 수입과 함께 그 비중을 살펴보면 57년에 무려 5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의 52.9%가 해외 원조 의존도였는데 세정개혁하기 1년 전인 65년에는 이제 34.2%까지 떨어졌고 세정개혁 이후에 조세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70년에는 5.3% 해외 의존도가 그리고 74년에는 0%가 됨으로써 마침내 재정 자립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재정 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 의존할 때는 미국 정부의 그 간섭을 받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해외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는 거둔 세금을 오너십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경제 개발 또 경제 사회 개발에 그 필요한 그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재정 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해외 의존도가 원조 의존도가 이제 제로 0%가 된다는 것은 원조 의존 경제가 드디어 이제 자립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세정개혁은 자립 경제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정개혁 이전에 조세행정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 조세행정의 그 난맥상을 소개해드리면, 당시 세무공무원은 세금 대신 뇌물을 걷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될 공무원이 세금 대신 뇌물을 걷고 그 뇌물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선거자금으로 이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그 정치자금의 소스가 세무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무공무원은 그 정치인의 백으로 승진하는 그런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배도 전 세정차관보, 전 국세청 차장님, 그리고 이 배도 씨는 1966년 국세청 개청될 당시에 총무과장입니다. 그 배도 씨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 5.16 군사정부에서 민정이양이 되고 난 후에 조세정책이 엉망이라고 하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났었는데, 그때 주간한국이라는 주간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등포 세무소의 법인계장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저녁이면 매일 요정 같은 그 술자리에 다니는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인들의 배경이 있고 그 세무공무원들은 돈을 물쓰듯 뿌리고 다닌다라는 그 식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는 조세행정이 바로 잡혀야 국민의 원성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부패 문제를 민정비서실에서 박 대통령께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세무행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세무행정에 대한 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세행정 특별조사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즘식 얘기로 하면은 특별 타스크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조사반에 그 이낙선 민정비서관이 직접 반장을 맡고, 그리고 감사원, 검찰청, 치안국에서 전문 요원을 차출해서 팀을 만들어 전체 이제 12명의 전문 요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행정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지금 탈세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이 타스크포스는 이 섬유업, 목재, 제지, 건설업 등의 이제 현장 조사를 하는데, 총 24억 7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과세 탈루액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사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이 탈세 적발 실적에 고무되어 이 동아일보 1966년 1월 10일자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국세청을 별도로 만들어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되겠다, 투명한 징수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설치하자마자 이 부패한 세무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해서 중급, 고급, 그러니까 6급 이상 전국의 모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인사원칙으로 세워서 전면적인 인사전보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컨대 한 예로 서울시 소공동 세무서는 전국에서 가장 노른자위 세무서였습니다. 그 소공동 세무소 법인세 주무가 비위 문제 때문에 결국 경상남도 하동 세무소로 좌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조세행정의 책임자였던 재무부 사세국장도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어느 대학 입시 학원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세청 개청에 즈음해서 이낙선 청장에게 견금여석이라는 휘호를 내립니다. 이 견금여석을 세무공무원들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금여석이라는 것은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이제 만든 내용인데,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청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박 대통령께서 이낙선 청장에게 직접 이 청장 본인이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효를 내리시는 거죠. 국세청장 이낙선, 군, 견금여석, 대통령 박정희.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자가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건 재정개혁 실패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그 세무공무원들 좌우명으로 삼아서 투명한 행정, 세정,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중에 그 시그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철 요원들은 이 견금여석 글자를 이렇게 넥타이에 이렇게 수를 놔서 그 견금여석 글자를 수놓은 넥타이를 메고 이 사무용 가방, 그 당시 007 제임스 본드 그 영화가 이제 인기였는데, 이 가방을 007 가방이라고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 사무용 가방을 들고 출동을 합니다. 경금여석 이 수놓은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사무용 가방을 열면 가운데 또 견금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무사찰 요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 그 모습을 본 기업인들은 겁에 질려서 뇌물봉투 대신 세금을 냈다. 이런 얘기가 그 배도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5.16 혁명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소령이 바로 이낙선 민정비서관, 초대 국세청장, 5.16 직전에 이제 박정희 소장의 부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낙선 씨가 세정개혁에 이제 선봉에 서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세무공무원들이 과연 경금여석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멘트가 있었고, 포함해서 아주 냉소적인 논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일경제 66년 7월 8일자 기사인데, 이 매일경제에서는 견금여석이란 글자를 수놓은,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견금여석이라는 글자를 수놓은 넥타이를 맨 세무공무원이 금품과 인연을 맺는다면, 그럼 갓 쓰고 넥타이를 맨 것만큼이나 꼴불견이 될 판이니 전시효과 이상의 실천을 단속해야 된다. 쇼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라는 그 비판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낙선 국세청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러한 그 언론의 냉소적 시각 속에서도 경금여석 휘호를 액자를 만들어서 청장실에 걸어놓고 그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아보려고 채찍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청장은 1966년도 세수 목표를 700억 원으로 700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본인의 이 관용자동차의 번호도 700 숫자가 들어가게 서울관 1-700 이 번호를 정해서 이 번호를 달고 설선해서 진두에 섰다고 합니다. 당시 그 1-700 번호는 동대문 구청장 차 번호였는데, 이 청장이 그걸 이제 수배해서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본인한테 그 번호를 좀 다오 해가지고 700을 달고 열심히 이제 설선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강력한 세정개혁의 의지, 그리고 강력한
집행 능력, 이러한 것이 이제 작용해서 실제로 1966년도 세수 실제 거친 금액이 목표액 700억 원을 상회하게 됐습니다. 704억 원이 거치는데 이것은 직전 연도 421억 원 대비 무려 67%가 이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세청 설립 직후에 녹색 신고제가 도입을 합니다. 녹색 신고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녹색 신고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성실 신고제인데 그 성실 신고제를 도입해서 기업들의 정확한 과세 자료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기업, 특히 불성실 신고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사처를 추진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총 9천여 건의 세무사찰을 추진합니다. 66년, 70년에 한 5,600여 건, 70년대 전반부에 2,100건, 70년대 후반부에 1,600건 등 총 9천여 건의 이제 세무사찰을 추진해서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탈세에 따른 추징금과 벌과금을 징수합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해는 이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사찰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니 좀 완화해달라고 읍소를 했는데 이낙선 청장은 난색을 보이면서 5대 사회악인 탈세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5대 사회악이라는 것은 밀수, 도벌, 탈세, 그리고 깡패, 사회비기자가 이제 될 텐데 그런 사회악인 탈세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무사찰 실시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한 기사가 이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그 세무사찰 강화 동시에 세무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암행 감찰을 해서 이 세무 공무원이 제대로 그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제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직무감찰 강화를 통해서 세무 공무원의 그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부적격자, 이 토태작업을 꾸준히 부단히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는 이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는 국가적으로 이제 서정세신 시책이 강조된 시기인데 그 서정세신 시책에 따라서 그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 전체 그 비위로 이제 지적된 그러한 건수가 오히려 뭐 400건이 더 이제 올라가고 특히 그 78년 박 대통령 집권 말기인 78년은 거의 뭐 500건 가깝게 이제 이렇게 직무 감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1970년대 들어서 직무 감찰이 더욱 강력하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이 직무 감찰이 소홀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공무원들 그 비위를 찾아내고 또 시정하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비위 부정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직무 감찰을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의 기사는 1974년 2월 12일자 경향신문인데요. 이 고재일 국세청장이 사상 최대의 세무공무원 숙정 결과를 발표하는 그 사진이 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서 비위 직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 조치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가옥사진,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생활 실태, 근무 동태 등을 정밀 심사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한 생활 실태가 공무원 분수에 맞는지, 분수에 넘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된
직원을 징계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의 세무 정책 관련된 사무관급 이상의 총 566명이 있는데 그중 113명을 면직시킵니다. 이런 그 문제 세무 공무원으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 113명 중에서는 국장급 이상 이 이사관급이 4명이 있었고요. 서기관급 39명, 그리고 사무관급 70명이 면직됩니다. 또한 1974년에는 비위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상급 관리자가 연대해서 문책받는, 비위에는 본인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사도 문책을 한다 하는 그런 연대 책임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1975년, 78년 그 3년 동안에 총 138명이 연대 책임자로 문책을 받습니다. 이 비위 세무 공무원과 함께 그 상급자들이 같이 문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세정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세정개혁의 요체를 다시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납세자인 기업과 세무공무원 이 두 개의 그룹을 동시에 타겟팅한 것입니다. 납세자 기업들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성실신고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제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기업들, 불성실신고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무사철을 나가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고요.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그러한 기업이 되려면은 세무 공무원들 스스로 기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 사찰과 동시에 사찰요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세무 공무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감찰을 한 것이죠. 감사도 했지만 직무 감찰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암행 감찰을 해서 문제 공무는 없는 것인가, 사찰요원이 현장 나와가지고서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감찰을 통해서 그 부패 척결 노력을 부단히 그리고 강력하게 박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추진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66년에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박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70년대 말까지 근 15년을 계속, 특히 직무감찰은 계속 강화해 나갔다. 박 대통령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을 15년 동안 강화하셨던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이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 개발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소요 재원을 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는데, 일단 기업들은 탈세 유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제대로 과표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한 과표에 입각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이제 하는데, 그 다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사찰을 나가서, 물론 성실신고 유인은 주되 불성실 신고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에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서는 과표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탈세 억제를 위한 정책이 한쪽에 있고, 우리 박 대통령의 이제 세정개혁의 핵심은 그거와 함께 동시에 안타이 커럽션, 부패 척결 노력, 세무 공무원, 사찰 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무 공무원들의 이제 부패를 척결을 함께 해야만이 세금이 거치는 것이죠. 이러한 세정 개혁 이전에는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대신 봉투를 줬단 말이죠. 뇌물을 줬는데, 일단 세무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면 견금 여석 이것을 이제 그 좌우명으로 삼아서 봉투를 받으면 안 된다. 봉투를 받는 것을 또 감찰한다. 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업에 가서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성실신고제도라는 그러한 자진 신고하는 그런 선진 세정을 위한 그런 정책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모럴 해저드 속이려는 탈세라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세무사찰 나가가지고서는 이 문제에 탈세를 촉발하는 이런 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탈세 정책과 부패 척결 노력, 안타이 커럽션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징수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아까도 뭐 강조했습니다만은 한국은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 아까 57년에는 뭐 53%를 미국 원조에 이제 의존해서 국가 예산을 메우던 나라였습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세정 계획을 통해서 조세 수입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1974년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재정의 해외 원조 의존도가 0%가 되어 마침내 재정 자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정 개혁은 또 다른 의미로 저는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국가다운 국가, 근대적 국가가 탄생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국세청 신설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 규모의 조세 수입이 확보되고 이 세수는 또다시 경제사회개발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가 근대적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다운 국가, 그전에는 세금도 못 걷는 국가, 원조에만 의존하려던 그러한 국가, 그런 나라는 오늘날 많은 그 개도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960년대, 70년대에 그러한 아주 국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세 행정을 반듯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가급적 그 이 부패, corruption free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세 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그 고도 성장을 한 그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뭐 수출 공업화 정책도 쓰고요, 뭐 교육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결국은 수출 공업화라든가 뭐 교육 개혁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소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파이낸스 하느냐? 결국 기본적으로 세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국가만이 경제개발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세정개혁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이제 급증한 덕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간 실선은 정부 지출을 GDP로 나눈 그런 비율이고 파란색 선은 조세 수입을 GNP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그 막대 그래프는 재정 수지, 그 정부 지출과 정부 세수의 차이. 그래서 세정개혁 이전 50년대, 60년대에는 항상 그 세수가 지출에 크게 못 미쳐서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는, 어떤 때는 뭐 GDP 대비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가 나는데 이런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또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 발권력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뭐 항상 높은 인플레이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철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정 개혁 이후에는 세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느니까 이 재정 적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1976년부터는 일반 회계 기준입니다만은 재정 수지가 흑자로 플러스로 이제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의, 물론 80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특히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 났었을 때 저희가 이 축적된 재정수지 재원 가지고 아주 타임리하게 공적자금을 집어넣어서 뭐 부실채권 정리라든가 은행에 어떻게 보면 증자 뭐 이런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성과를 보이는데, 그것의 기반은 재정의 건전성이고 그 건전성의 더 중요한 기반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우리 역량인 거죠. 세무 행정 그 어떤 징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흑자로 탈바꿈되면서 거시 경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러한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성과를 냅니다. 결국 그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지속적인 조세 수입 그리고 투자 재원의 이제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립 경제, 박 대통령께서 가장 추구하셨던 자립 경제, self-sufficient 그러한 그 경제 기초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그 OECD 이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 DAC가 이제 주창하는 경제 발전 원리에 아주 가장 잘 부합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OECD의 이 경제 발전, 그 DAC의 이제 경제 발전 원리의 그 요체는 뭐라고 하냐면 Developing countries set their own development strategies, improve their institutions, and tackle the corruption. 아주 뭐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OECD의 경제 발전 원리의 요체는 개발대상국들이 스스로 개발 전력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여기서 이제 제도는 어떻게 보면 뭐 징세 행정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이 제도가 있겠죠. 뭐 교육제도라든가 뭐 금융제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제도는 세무행정 그 제도로 이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시키고 부패를 척결시켜야 된다. 중요한 게 결국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가르는데 한국의 발전 경험 그리고 그 발전 경험을 뒷받침했던 조세 행정 개혁 그리고 비위 부패 척결 노력 이것이 바로 OECD가 원하는 롤 모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세정 개혁을 통해서 확보된 그 세수 기반을 기초로 그 재임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은 물론이고 또 중화공업 추진했을 때 여러 그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농어촌 전력화, 이건 농어촌 전력 그 농어촌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77년에는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이러한 것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다 지원한 것이 세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왼쪽 이 그림은 그 포장된 도로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린 지도인데 1963년만 해도 우리나라 이 국도의 포장률이 20%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 이후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75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서울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여러 그 국도가 포장이 되고 해서 전국 도로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세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개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또 하나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댐도 수력발전소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집권 기간 동안 23개의 댐이 건설이 됩니다. 뭐 소양강 댐 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청댐 등등 여러 다목적 댐과 함께 그 일반 그 이 댐과 이제 수력 발전소가 이제 확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50년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기로 가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수력 발전소를 짓고 싶으셨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미국은 수력 발전소에는 관심이 없고 화력 발전소 중심으로 그 소위 인프라를 깔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국이고 특히 쌀 농사에는 이제 물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력 발전소를 좀 지원해 줬으면은 용수도 확보가 되면서 전력도 생산되니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미국 원조 당국에 이제 그렇게 읍소를 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초기에 충청도의 그 괴산이라는 그 조그만 괴산댐을 수문이면 한 5개인가요? 6개밖에 없는 그 댐을 하나 만들어주고는 수력발전소 지원했고 그 대신 마산 화력발전소라든가 당인리 화력발전소 같은 그러한 화력발전소에 이제 지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은 수력발전소를 지원하지 않고 화력발전소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요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텍사스 석유 생산업자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그러한 그 석유가 한국에 팔아가지고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로비가 있어서 소위 석유를 사용해서 소위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이제 결국은 초점을 맞춰서 한국의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조세 개혁을 해가지고 조세행정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둔 세금을 중요한 어떤 사업에 이제 지출하는데 박 대통령은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줘야 되겠다. 왜냐? 농업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도시화가 이제 되다 보면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편에서는 산림 녹화를 통해서 그 물을 이렇게 이제 그 산림에 확보하는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23개의 이제 댐을 이제 지어서 그래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농업, 산업, 생활 부문에. 그래서 뭐 이게 저 하나 이제 에피소딕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댐 이거 짓는데도 원조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발전소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 계획을 해서 재정 자립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재정 자립을 하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오너십이 생긴 거죠. 외국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그 세정 개혁에 대한 의지,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업도 뇌물을 이제는 안 내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니까 기업은 버는 만큼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세무사찰 나가는 것이죠. 기업들은 뭐 그거 가지고 불만이 많고 아까도 대한상의에서도 읍소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립경제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걷어가지고 그걸 경제개발정책, 사회개발정책에 써야 된다. 그런 정책이 훌륭하게 추진이 된 사례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박 대통령 방식의 경제사회개발정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 그 성과를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도성장하게 되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올라가는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증대 목표 한 마리 토끼고, 또 하나 토끼는 급속한 소득이 증가되지만 그 소득의 과실이 가급적 많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배분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소득 분배가 양호한 이러한 것이 또 하나 이제 정책 목표가 될 텐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은 것이죠. 65년, 90년 기간 중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매년 7.1%,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고 2등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속 성장 속에서도 소득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니계수로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의 그 분포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니계수가 낮다라는 것은, 낮은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가 양호하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 뭐 남미 국가들,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은 성장률은 1등, 그리고 소득 분배도 타이완한테는 좀 밀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소득 분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반 성장이고, 요즘에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럼 그 포용적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이 고도 성장으로 해서 벌어들인 그 소위 기업들의 이익, 그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탈세를 최소화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또 소득세도 또 제대로 걷고, 또 부가가치세 이제 간접세도 또 저희들이 77년 8년에 이제 도입이 돼서, 그래서 한국은 아주 그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걷을 수 있었던 그런 이 국가였죠.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복지정책, 의료보장제도, 77년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208만 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 구호제도가 지원된다든가, 그러한 저소득층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의료보험제도와 동시에 77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농업 지원하는 정책에도 농민들 소득 증대에서도 정부가 또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올랐던 그 70년대 전반부 때 이제 저희가 통일벼 이런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서는 통일벼를 심는 농민들한테는 고미가 정책을 지원한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민을 지원하고, 농민으로부터 사온 쌀은 일반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러한 고미가 정책, 이중고가제를 이제 쓰는데, 그 가격 차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바로 세금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제도,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산업화가 돼서 고속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동반 성장을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정책 조합은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오늘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그 대유행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우리가 코로나를 포함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